예, 안녕하십니까. 온로드존 파워라이더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시승할 모델은 2008년식 아프릴리아 RS125입니다. 온로드존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000년 정도쯤부터 해서 아프릴리아 RS를 참 열심히 타고 다녔죠. 요 신형 모델은 제가 소유한 적은 없는데 뭐 구형 모델 총 RS125 4대, RS50 2대, 250 1대까지 RS만 7대를 탔었습니다. 그만큼 뭐 아프릴리아 RS 팬이었는데 2004년도를 끝으로 한 10년 만에 아프릴리아 RS와 뭐 함께 달리게 됐습니다. 일단 신형 모델이라 가지고 6년도에 풀 모델 체인지 돼 가지고 페이스리프트라고 할 수도 있죠. 프레임과 스윙암 뭐 엔진 등은 기본적으로 같으니까 요 체인지된 모델이라 가지고 뭐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일단 신형 디자인입니다. 신형 모델.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구형과 큰 차이는 없고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됐다든지 뭐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카브레이터를 탑재한 투사이클 125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델로 바뀌면서 신형으로 오면서 환경 규제 때문에 뭐 출력이 풀파워 사양이 안 나와요. 34마력이다 얘기를 하는데 34마력짜리는 34파이 카브레이터, 데로르토 34파이 카브레이터를 탑재한 풀파워 사양은 현재 나오질 않았고 전 모델이 28파이 카브레이터를 탑재했습니다. 역시 델 오르토제고요. 그래서 출력은 34마력, 신형은 34마력이 안 나오고 뭐 22마력에서 27마력까지 출력이 조금 국가마다 차이는 있는데 22에서 27마력까지 출력을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모델은 2008년식이라 가지고 8년식은 흔히들 리미트가 걸려 있다고 하는데 현재 리미트는 작업이 조금 해제가 된 상태고요. 일단 이 녀석에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5cc를 가지고 상당히 크기가 작죠. 뭐 다른 125 비하면 덩치가 크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125는 125입니다. 일단 뭐 스텝에 발을 올려보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타이트한 포지션이 나오죠. 일단 공간이 크게 없어요. 무릎도 많이 접히고 상당히 공격적이죠. 스티어링도 핸들도 낮고 스티어링 거리는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전체적으로 낮아가지고 공격적인 자세가 나옵니다. 현재 예열이 된 상태니까 시동을 바로 걸어보겠습니다. 예, 카랑카랑한 투사이클, 카랑카랑한 배기음이 들리는데 요 배기음 때문에 호불호가 상당히 많죠. 뭐 스쿠터 소리 같다, 예초기 소리 같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GP125부터 뭐 GP500까지 투사이클 바이크들의 뭐 미쳐 살았었기 때문에 요 배기음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한번 스네칭 해보도록 할게요. 예, 역시 투사이클다운 배기음. 요 모델은 지금 에로우 챔버가 꼽혀 있어서 배기음이 조금 더 날카롭죠. 아무튼 저희는 오늘부터 요 RS125와 함께 뭐 겨울, 한겨울이니까 겨울을 한번 달려보면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프릴리아 RS125는 1992년도에 아프릴리아 AP1을 대체하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출시될 때는 정확하게 RS125R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고 이후에 뭐 96년도에 첫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뒤에 네이밍 뒤에 R을 빼고 RS125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죠. RS125라고 네이밍을 붙인 건 프레임부터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차종이죠. 프레임이 같은 게 아니고 프레임이 달라요. 그리고 92년도에 출시된 RS125 프레임이 RS125가 RS2 출시로 단종되기 직전까지 투사이클로 바뀌기 직전까지 무려 20년 동안 프레임을 그대로 쓸 정도로 그 당시에 정말 혁명적인 프레임입니다. 96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부터 92년부터 5년까지는 그 헤드라이트가 네모난 헤드라이트, 구형스럽죠. 네모난 헤드라이트를 쓰고 있다가 96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부터 우리 흔히 아는 동그라미 두 개, 이렇게 생긴 안에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프로젝션 램프고 하나가 일반 램프죠. 프로젝션 램프 달린 게 96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부터 나왔고
9년도에 또 페이스리프트가 됐죠. 요때도 뭐 라이트 기본 구성은 동그란 거 2개가 안에 막혀있는데 프로젝션 안 하고, 전체적인 라이트 모양이 약간 좀 뭉퉁해졌죠. 카울링이 훨씬 커지고, 대신 뭐 2006년도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요 모델부터는 라이트가 그 당시 밀레랑 비슷하게 2개로 바뀌었어요. 완전 2개로. 아유, 스키차 갖고 이거 좀 올려야겠다. 어쨌든 그때부터는 단종 직전까지, 그때 바뀌고 단종 직전까지는 별다른 변경 없이 2012년까지 그대로 나왔습니다. RS125의 20년의 역사가 그렇게 뭐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는데, 아프릴리아에서도 단종시키긴 싫었을 거예요, 솔직히. 환경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RS4로 넘겨졌는데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왔고, 일단 투사이클 125를 풋사이클 125가 따라올 수가 없죠. 어차피 애초에 뭐 125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단기통 125 풋사이클 갖고 와 차기통 만들어 갖고 뭐 한 2만 메가트에 돌릴 것도 아닌데 답이 없죠, 솔직히. 그 96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로텍스 122 엔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로텍스 122 엔진을 그때부터 적용을 시켰는데, 이 로텍스 122 엔진은 아프릴리아에서 바이크용으로 만들긴 했지만 개량을 했어요, 정확하게. 실제로는 로텍스 엔진은 그 카트에, 레이싱 카트에 사용되던 엔진이에요. 그 레이싱 카트에 사용되던 엔진을 해갖고 내구성 따위 별로 필요가 없죠. 뭐 카트 타고 뭐 투어 갈 거 아니잖아요. 카트 타고 뭐 강원도 갔다 올까? 제목으로?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내구성을 신경 안 쓰고 만들어갖고 좀 말도 안 되는 구성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 카운터 밸런스 기어가 플라스틱이라는 등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성은 있지만 덕분에 엔진 무게는 10.5kg로 억제했다는 거, 그 상당히 큰 매력적이죠. 예, 신호가 바뀌면 출발할 텐데 앞에 차가 이제 유턴을 해갖고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예, 이제 신호 바뀌게 준비됐고요. RPM을 올리겠습니다. 예, 100km 넘어갔고요. 이제 120km 넘어갔습니다. 130km고요. 뭐 CBR 125나 이런 거, 뭐 저도 CBR 125를 얼마 전까지 한 대 들고 있었지만, 그런 애들은 100km가 넘어서면 탄력 필름에 가깝죠.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걔네들은 제로렉이 어차피 20초 가까이 나와요. 뭐 계기판상으로 뭐 시발 4, 5초밖에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계기판상이고 실측으로 치면은 뭐 그 정도 나와요. 18초, 19초 대. 얘는 7초대입니다. 지금 80, 90km인데 90km 오르막길이에요. 90km 넘어서 95km, 100km까지 맞추고 가속 해볼게요. 100km입니다. 가속 할게요. 110km 넘었고요. 이거 120km 넘었어요. 오르막길에서 100km에서 가속을 해가지고 지금 뭐 시간이 제가 얼마나 걸렸는지 안 재봤는데 120km까지 오르막길에서도 가속이 이렇게 되죠. 네, 뭐 미친듯이 빠른 바이크는 아니지만 확실한 건 풋사이클 125cc가 못 달려주는 영역을 달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RS125는 이렇게 정말 7000rpm이 넘어갈 때, 뭐 실제로 뭐 수치적으로 빠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얘보다 고출력의 바이크들이 주지 못하는 뭔가 통쾌함이 있어요. 뭐라 해야 될까, 한참을 참고 있다가, 한참 참고 있다가 일순간에 그냥 빵 하고 터뜨리는 이런 통쾌한 느낌이 좀 있어서 이 투사이클 바이크들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이 RS가 그런 게 특히 좀 잘 연출이 돼 있죠. 작은 배기장으로 출력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구회전의 모든 게 다 쏠려있죠. 투사이클 특성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낮은 영역에서는 부족하고 불안하고, 그래갖고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손가락질, 손가락질이 필요합니다. 클러치 워크, 뭐 스로틀 워크 다 필요하죠. 뭐 그것 때문에 다루기 어렵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차피 얘도 사람이 타라고 만든 거고,
빅바이크 125cc 타다가 타면 우와 다루기 어렵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어느 정도 바이크, 큰 바이크를 특히 타 오셨던 사람들이라면 그런 분들하고는 뭐 적응하는데 시간에 문제가 있지 어려운 정도까지의 바이크는 아닙니다. 뭐 다른 바이크보다 다루기 어렵다라고 항상 얘기는 하지만 어차피 사람이 타라고 만든 거라는 거. 뭐 얘네들이 뭐 아프리카가 뭐 외계인 타라고 만들긴 했겠어요? 사람이 타라고 만든 거니까 너무 뭐 겁먹을 필요는 없는 바이크라는 거. 예, RS125의 서스펜션과 브레이크 특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요 125cc라는 점을 감안하고 생각하면 상당히 뭐 브레이크나 서스펜션 특징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부렸어도 되지 않을까. 물론 단가가 상승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스포티한 바이크인데 특히 이게는 정말 레이서 레플리카죠. GP125 머신을 공조용으로 복제해놓은 머신인데 서스펜션 뭐 쇼겁쇼바에 하다못해 프론트 포크는 뭐 스프링 프리로드 정도는 조절할 수 있게 해줬다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 순정 상태에서도 실제로 뭐 서스펜션 작동 등에 대한 큰 뭐 불만은 사실은 나오질 않습니다. 브레이크의 경우에는 뭐 그리메카제, 원래 예전에는 그리메카제 캘리퍼를 사용하다가 요 2006년식부터 바뀌면서 이제 레디얼 마운트 캘리퍼가 적용됐죠. 대동 성능에는 뭐 더 이상 불만이 나오질 않습니다. 싱글 디스크인데 디스크 로터 사이즈도 크고 뭐 상당히 괜찮아요. 리어 브레이크는 뭐 사실 그런데 역시 뭐 균형 잡는 용도 이상은 아니고요. 프론트 브레이크는 터치감이 일단 초기 터치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초기 터치감이 좋은데 터치감이 좋으면서도 입력하는 대로 계속 반응해서 제동력이 기뢰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고성능 브레이크의 느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요 클래스에서는 얘가 대동 성능은 빠지질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RS는 상당히 선회력은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바로 파워밴드인데 항상 파워밴드를 유지를 못해주면은 트랙션 확보가 제대로 안 돼요. 트랙션 확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RPM을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7,000 RPM인데 살짝 걸리죠? 이런 식으로 RPM이 낮아버리면은 비틀었는데 가속이 안 돼.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영하 날씨에 이래가지고 제가 RPM을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리어 타이어 슬립도 날 것 같을 정도로 갑자기 토크가 확 쏟아나오기 때문에 사실 초보들이 이 RS125를 타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코너 중 트랙션 확보 문제. RPM만 잘 써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옆에 얼음도 마구 있고 도로 옆에. 아유 무서워라. 지금 방금이 6000rpm 정도인데 가속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방법은 두 개죠. 기어를 내려주든지 아니면 방크러치를 이렇게 써주든지.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 코스를 완전히 익혀가지고 적절한 기어 단수랑 RPM을 항상 계산을 하고 타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모르는 길을 그냥 편하게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맨날 서킷을 가면 좋겠지만 서킷은 아니더라도 와인딩도 매일매일 가는 코스 있죠. 이런 코스에서 정말 하루하루 시간을 실제로 내 타임을 가지고 시간을 재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정말 한 코스 한 코스 정복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타는 재미가 있는 노래입니다. 얼음인지 구슬이 안 가네 얘네들이. 지금 서스펜션 특성이 지금 여기가 노면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런 데서는
서스펜션 어저스트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 이게 기본 설정이 제 몸무게하고 좀 안 맞나봐요. 일단은 토크가 현재 스트로크를 상당히 한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프리로드 설정이 안 바뀌니까 여기서 프리로드를 조금 바꿔가지고 기본적으로 포크가 들어있는 양을 조금 바꿔주고 싶은데, 현재 충전 상태에서는 포크가 상당히 많이, 기본적으로 제가 앉았을 때 많이 들어간 상태인데 여기에 내리막길이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먹어 있어. 이 상태에서 실제로 얘가 댐핑을 할 공간이 얼마 없다는 거죠. 댐핑할 공간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프론트가 약간은 아쉬움이 나옵니다. 근데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길 안 좋은 데서 와이닝 탈 일은 없으니까 차가 가벼워갖고 되게 불안하거든요. 솔직히 오면 좋은 데서는 뭐 다운힐도 크게 걱정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앞차 때문에 계속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더 심한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나중에 프론트로 계속 돌리니까 그럴 때마다 포크의 스트로크량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포사이클 엔진과 가장 큰 차이점은 포크가 순식간에 파워밴드 등반원 이렇게 포크가 순식간에 나온다는 특징도 있지만 엔진 브레이크가 거의 걸리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어요. 엔진 브레이크 걸릴 때 이렇게 엉엉엉엉 하면서 특유의 소리도 나긴 한데, 포사이클처럼 RPM을 높여도 엔진 브레이크가 거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포사이클 바이크 타시면서 가끔 보면 리어 브레이크를 잘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얘는 리어 브레이크를 안 써주기가 힘들어요. 엔진 브레이크가 너무 안 걸려. 그래가지고 기본기를 키우기에는 정말 좋아요. 어쩔 수 없이 리어 브레이크를 자주 써야 되니까 라이딩하는 기본 테크닉을 키우기에는 요만한 녀석이 참 없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저도 이 녀석을 통해서 뭐 제가 잘 타는 건 아니고 그래도 뭐 타온 시간은 긴데, 저도 이 녀석 가지고 15년 16년 전에 이 녀석 가지고 연습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바이크를 타니까 컨트롤하기가 쉽다, 뭐 아니면 이런 바이크도 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말 라이더를 키워주는 바이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볍고 탄탄합니다. 가벼운데 탄탄해. 그렇지만 적당한 차체 강성을 유지하고 거기에 유연성까지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봤을 때 상당히 이탈리아제라운 느낌이죠. 실제로 아프릴리아뿐 아니고 뭐 듀카티 등을 잡아도 분명히 차체 강성이 상당히 좋으면서도 코너에서 버티질 않아요. 그만큼 강성이 좋으면서도 유연성을, 코너에서 유연성을 확보를 했다는 거죠. 직진에서 강성은 충분히 확보. 그러니까 듀카티들이 트러스 프레임을 많이 썼었고, 일산은 그 당시 트윈스파 프레임을 무조건 강성만 높여서 만들어서 직진 내장들을 많이 만들었었긴 한데, 얘는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RS120은 알루미늄 트윈스파 프레임이지만 실제로 제가 RS를 탔었기 때문에 정비를 할 때 보면 프레임 안쪽이 다 비어 있습니다. 직진에서 앞뒤로 버틸 수 있는 강성은 충분히 확보하면서 좌우로 비틀리면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추게 하기 위해 프레임 안쪽을 다 비웠다는 거죠. 그런 아프릴리아, 지그키, 이탈리아 됐다운 그런 설정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탈리안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잘 못하죠. 요런 저속에서 약간 불편한 걸 감수는 해야 되지만, 이런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도 충분히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그러니까 얘는 이전에 썬더캣, 제가 시즌기에서 썬더캣은 뭐든지 잘하는 평균 점수가 80인데 다 80점이기 때문에 평균이 80점이라고 그랬다면, 얘는 와인딩 성능이나 아니면 배기량을 생각한 직선 스프린트 성능 등등은 100점에 가까워요. 근데 나머지 편리함이라든지 아니면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하위 점수죠. 최하위 점수.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얘도 평균 점수를 만들어야 하는데, 특별하게 어떤 과목을 상당히 잘하고 어떤 과목을 상당히 못하고, 근데 그 점수 편차가 꽤 크다는 거죠.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얘를 편하게 평소에 시내에서 출퇴근 용도로 사용한다, 그렇게는 어렵겠지만은 얘를 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달려보고 싶다, 특히 코너링, 와인딩을 정말 신나게 달려보고 싶다, 이랬을 경우에 이 녀석은 정말 최고의 바이크입니다.
네, RS125와 함께하는 겨울 라이딩. 예, 온로드존 동영상 세상기. 예,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온로드존의 파워라이더였습니다.